안녕하세요. 오픈인프라데이 2021에서 루그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셉 오브젝트 스토리지 배포 및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카페24의 윤찬혁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했는지, 그러면서 루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셉 클러스터를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한 과정과 함께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성경에서 어떻게 외부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카페24에서는 오픈스택과 셉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작년부터 시작하여 서비스 및 규모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처음에 2020년도 4분기에는 로키 버전의 오픈스택과 셉 노틸러스 버전의 RBD 백엔드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였고, 다음 리전인 오픈스택 제나 버전의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스택을 런칭하기 위해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브젝트 서비스가 내외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백업을 위한 프리저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트로보 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오브젝트 서비스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정적인 웹사이트 혹은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옥타비아 같은 로드 밸런서 서비스에서 유연한 인프라를 활용하는데도 오브젝트 서비스가 필요로 하였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 및 매트릭, 로깅과 같은 저장소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브젝트 서비스를 구성하기에 여러가지 솔루션을 확인하다가 이미 운영 중인 셉에 대한 기반 지식을 활용하여 셉 기반의 라도스 게이트웨이로 오브젝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은 셉 라도스 게이트웨이 기반의 오브젝트 서비스를 결정하면서 셉 클러스터를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이미 런칭 전부터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셉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셉에 대한 배포 관리 운영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포 툴에 대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염두할 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염두해야 될 점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매뉴얼리하게 셉을 배포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특정 노드에 들어가서 일일이 플래그를 설정하고 패키지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를 올리고, 이런 순차적인 작업이 반복이 돼야 되고, 이게 뭐 작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큰 클러스터, OSD가 100개 이상, 노드가 50개, 100개 이렇게 늘어가는 환경에서는 이거를 하기 위한 인적인 리소스도 많이 필요할 거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컸습니다. 물론 셉 앤서블이나 자체적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그 스크립트에 대한 수정 검증을 테스트해야 되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한 내부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도 컸습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서 최대한 심플한 배포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 부분을 좀 염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구성의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이었습니다. 셉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매우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반해서 다른 큰 특징이라고 하면 설정 하나에 따른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것도 셉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업그레이드나 특정 옵션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고, 또 이러한 개발 스테이지 환경을 동일한 환경에서 배포하기 위해서, 동일한 설정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코드화된 배포와 업그레이드가 좀 더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CentOS 7과 같은 이슈로 다른 OS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OS에 대한 디펜던시 없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통한 배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염두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염두한 점을 고려해서 셉에 대한 다양한 배포 관리 방법에 대하여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기본적인 배포 방법인 셉 볼륨을 이용한 수동 설치 방법인데, 세부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용이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자동화라든지 코드화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큰 단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방법이 이제 셉 디플로이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셉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포 방법에 비해서 매우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해당 셉 디플로이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가 종료되고 셉 ADM으로 대체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특정 버전까지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확인한 방법이 셉 엔서블이었습니다. 셉 엔서블은 매우 간단하고 엔서블 얀물 파일을 통해서 배포가 코드화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선택적으로 컨테이너 배포하는 기능도 있어 갖고 저희가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NCV라는 것 자체가 태생이 뭐 SSH라든지 이런 원격으로 들어가서 진짜 호스트에다가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OS들 간에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기준 간에 OS 배포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로 배포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헬스 체크라든지 뭐 컨테이너의 장점 같은 거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확인한 것이 셉 ADM이었습니다. 셉 ADM은 셉 디플로이 개발이 종료됨에 따라서 대체제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배포 툴입니다. 셉 엔서블의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일부 개발 중인 부분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컴포넌트도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방법이 쿠버네티스 성경의 룩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셉 ADM에 비해서 이제 이미 CNCF에서 졸업을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숙도도 굉장히 높고 CRD 기반의 코드화된 배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지금 셉에서 제공하고 있는 웬만한 컴포넌트들도 CRD 형태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룩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셉을 배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뭐 셉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더 배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리소스들도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커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한 룩 오퍼레이터 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은 태생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다양한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작을 하였고 뭐 셀프 매니징이라든지 셀프 힐링, 스케일링 이런 기능을 스토리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CNCF의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초기에는 뭐 셉을 말고도 다양한 뭐 스토리지 형태도 제공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셉을 스테이블로 뭐 카산드라나 NFS 알파 버전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버전들을 이제 개발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치 2.0 기반의 오픈소스로 5년간 뭐 111회 이상의 릴리즈가 올라갈 만큼이나 매우 활발한 릴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 룩은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셉 클러스터를 배포 관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셉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셉 클러스터 CRD라든지 블록풀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블록풀 CRD 이런 CRD 형태로 관리하여 해당 상태로 오퍼레이터를 통하여 관리 배포 업그레이드 등의 이제 운영을 이제 사람의 간섭 없이 오퍼레이터가 대행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룩의 핵심이 될 오퍼레이터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오퍼레이터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루프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함으로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배포 및 관리 경험을 단순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퍼레이터에 반영된 코드와 쿠버네티스에 이제 배포된 상태를 확인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여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속성들을 이용해서 스토리지에 대해 자동화된 배포라든지 설정, 관리 등을 유지하는 데 진행이 됩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리컨실리에이션 루프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루프가 클러스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드나 노드 단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클러스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제 룩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셉 클러스터를 이제 쿠버네티스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관리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노드나 파드 단위라고 하면
룩 오퍼레이터는 SAP 클러스터나 뭐 라도스 게이트웨이, SAP FS 같은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도록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SAP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IO를 유지하는데, 뭐 클러시 룰이라든지 클러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OSD라든지 PC가 다운이 되더라도 클라이언트 IO에 영향 없이 지속성을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개 루프가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룩을 이용해서 SAP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먼저 커먼.얌물에 있는 기본적인 뭐 네임스페이스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RBAC, 그리고 crd.얌물을 통해서 룩 오퍼레이터가 인식할 수 있는 CRD들을 선언을 해주고, 다음으로 룩 오퍼레이터를 이제 배포하고, SAP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SAP 컴프 파일에 해당하는 룩 config override config 맵을 배포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cluster.얌물에 있는 SAP 클러스터 CRD를 적용해서 이제 SAP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SAP 클러스터가 하나로 배포가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배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퍼레이터를 배포하게 되는데, 앞서 커먼.얌물과 crd.얌물을 통해서 이제 선언된 내용을 기반으로 디플로이 형태로 오퍼레이터 파드를 배포하게 됩니다. 뭐 선택적으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사용할 수 있는 뭐 CXI 파드 같은 것도 배포가 이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룩 config override.얌물을 배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SAP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설정 값으로 사용되는 SAP 컴프 파일을 config 맵 형태로 배포하고, cluster.얌물 파일에 있는 SAP 클러스터 CRD를 통해서 SAP 클러스터를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퍼레이터는 SAP 클러스터 CRD에 선언된 코드를 기반으로 배포하고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이 SAP 클러스터 CRD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설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AP 클러스터 CRD는 SAP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한 각 설정들이 선언된 파일로, 우측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편의를 위해서 좀 줄인 거고, 원래는 좀 더 세부적인 설정도 가능합니다. 각 섹션별로 확인하면 가장 먼저 뭐 SAP 버전 부분이 나오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지정된 SAP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SAP이 어떤 버전으로 배포되고 또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뭔 항목에서는 SAP 모니터 파드가 배포될 이제 개수라든지 설정, MGR에서는 이제 SAP 매니저가 설정된 부분을 선언하게 됩니다. MGR 2개 든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액티브 스탠바이로 배포가 되고요. 다음으로 OSD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유주얼 디바이스 항목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워커노드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대하여 OSD로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를 OSD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세부적인 설정 없이도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증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디스크만 그냥 추가하게 되면 별도의 프로세스 없이 OSD를 추가하여 매우 손쉽게 증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디바이스를 진짜 선언하여 배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우측과 같이 해당 옵션을 false로 두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룩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경우 블루스토어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뭐 DB나 월 디바이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정이 가능하고, 또 블루스토어에서 제공되고 있는 두 가지 LVM과 로우 형태도 모두 제공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일련의 이슈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LVM 모드만 제공되고 로우로는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섹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와 OSD, 뭐 MGR 이런 파드들이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는지 그 네트워크 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런 설정 없이 하게 된다고 하면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의 이제 기본 CNI 네트워크 타입을 통해서
설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호스트 모드라든지 아니면 멀터스 모드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셉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네트워크 옵션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섹션에서 이제 설정을 안 하게 되면 기본 파드 네트워크가 사용하고 있는 CNI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칼리코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IPNI나 VXLAN, 실리엄도 VXLAN 같은 터널링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드 파트에 있는 다른 파드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컨트롤하기 좀 쉬운 부분, 그리고 외부로 호스트 IP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터널링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룩에서도 지금 이 해당 옵션을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룩에서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이제 호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호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앞서 설정한 SEP config override에 지정된 인터페이스 대역대를 통해서 퍼블릭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호스트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퍼포먼스가 이제 컨테이너 없이 배포한 것과 좀 유사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보안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컨테이너 IP가 그대로 호스트 IP이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컨테이너의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에 이제 100%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외부에서 접근 시 샘 모니터로 접근하는 네트워크가 쿠버네티스의 이제 노드 IP 인터페이스로 이제 바인딩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 IP에 이제 IP로 바인딩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퍼레이터가 해당 파드에 헬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인식 가능한 형태로 IP를 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셉 모니터에 이제 접근하는 네트워크에 IP라든지 대역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설정을 모두 바꿔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개발 중인 네트워크 보드가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멀터스 네트워크 보드를 이용한 모습입니다. 일단 멀터스 CNI 같은 경우에는 N개 이상의 CNI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붙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OS 컨테이너 기준으로 해서 일단 생성되는 컨테이너는 일단 기본 CNI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일단 처음에 바인딩 되고, 추가적으로 클러스터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하나씩 더 추가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룩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맥VLAN을 통해서 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 호스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별로 이 해당 IP들이 유니크한 IP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기본 CNI의 터널링 되는 방식보다는 높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워커노드 IP가 아닌 유니크한 IP가 할당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기본 CNI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에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융합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멀터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정화가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까지만 진행하고 호스트 모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테스트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좀 측정을 해봤는데, 아래표는 이제 호스트에서 셉 엔서블로 이제 호스트 OS에다가 패키지로 설치한 환경과 룩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호스트 모드, 디폴트 CNI 모드, 그리고 멀터스 네트워크 모드를 이용해서 RBD 벤치했을 때 측정된 이제 밴드위스라든지 IOS의 결과입니다. 확실히 이제 기본 CNI를 사용한 것보다는 월등한 수치를 멀터스가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호스트 모드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간헐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그 앞서 이야기했던 셉 클러스터 CRD를 이용해서 배포되는 과정을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셉 클러스터 CRD를 배포하기에 앞서서
셉 콤프 파일로 사용된 룩 콘피그 오버라이드 콘피그 맵을 셉 클러스터 CRD와 함께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가 시작되면 일단은 룩 셉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터의 옵션에 따라서 이제 RBD 혹은 셉 F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CSI 플러그인과 이제 프로비저너를 배포를 하게 되고, 다음으로 CSI가 배포가 완료되면 룩셉 디태치 버전 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잡에서는 이전에 배포된 클러스터가 있는지 혹은 이제 배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전의 셉 클러스터의 버전을 확인을 해갖고 업그레이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플래그를 하나 달아주는데, 이 플래그를 보고서 다음 오퍼레이터가 이제 업그레이드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상태는 기존의 셉 클러스터가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플래그는 설정하지 않고 잡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모니터를 배포하기 위해서 모니터로 사용될 노드에 카나리 파드를 먼저 배포하게 됩니다. 이는 만약에 모니터에서 사용되는 파드의 스토리지를 로컬로 사용하지 않고 PV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V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한 워커 노드 내에 모니터가 이제 2개 이상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위해서 이럴 경우 많이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워커 노드에 특정 디렉토리를 바인딩해서 모니터 노드가 원래 배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카나리 파드를 통해서 체크가 끝나면 오퍼레이터는 파드를 이제 종료하고 실제 모니터로 사용될 파드를 디플로이 형태로 배포하여 셉 모니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모니터 파드가 실행되면서 각 노드에는 데몬셋으로 크러쉬 콜렉터라고 하는 파드를 하나씩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셉에서 크러쉬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드로 컨테이너가 아닌 환경에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OSD나 모니터 등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크러쉬 로그로 수집하여 이슈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프로세스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컨테이너가 삭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크러쉬 로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러쉬 컬렉터 파드를 통해서 다른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크러쉬 로그를 대행해서 수집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크러쉬 디렉토리를 실제 해당 노드의 파드와 동일한 위치 디렉토리에 마운트하여 노드별로 발생하는 크러쉬 로그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크러쉬 컬렉터 파드까지 배포가 되었으면 이제 오퍼레이터는 OSD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일단 OSD 파드를 실행하기 앞서 오퍼레이터는 프리페어 잡을 각 노드별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리페어 잡은 실제 OSD 파드가 사용된 OSD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페어 파드에서는 셉 클러스터 CRD에서 이제 스토리지 섹션에 있는 내용을 기반해서 특정 디바이스를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디바이스를 지정했다라고 하면 해당 디바이스를 선택하거나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당 OSD로 사용되는 워커 노드의 모든 디바이스를 확인해서 OSD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프리페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리페어 파드는 실제 룩셉 OSD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수행되는데, 이 과정을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셉 앤서블이라든지 셉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디버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아무래도 컨테이너로 배포되고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디버깅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리페어 OSD 명령을 실행하면 프리페어 OS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가장 먼저 dm 셋업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지 해당 노드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노드의 세부 디바이스에 대한 세부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다라고 하면 다음 과정인 디스커버리 디바이시스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디바이시스 함수에서는 우선 리스트 디바이시스 함수를 통해서 sbak라든지 udvadm 명령을 통해서
해당 노드에서 이제 인식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그 디바이스의 상태라든지 어떠한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 어떠한 타입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get available devices 함수를 실행해서 만약 DM으로 시작하는 디바이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DM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디바이스는 스킵을 하고, 또 실제로 해당 노드에 있는 디바이스가 OSD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바이스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셉 클러스터에 지정된 디바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리스트로 나온 그 디바이스와 비교해서 프리페어를 진행을 하도록 됩니다. 만약에 해당 디바이스를 설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모든 리스트에서 이제 OSD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가 OSD로 프리페어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OSD 디바이스들은 이제 다음으로 create bootstrap 키링 함수를 통해서 OSD가 부트스트랩 하기 위한 키링을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LVM OSD로 프리페어 하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내에서 LVM 설정 파일을 설정하고 initialize device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initialize device 함수에서는 이제 실제로 set 볼륨 명령을 통해서 이제 프리페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LVM 모드를 선택적으로 LVM 모드 initialize device 함수에서는 이제 실제로 set 볼륨 명령을 통해서 프리페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블루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LVM 모드와 로우 모드를 모두 제공하도록 코드상에는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 장치에다가 직접 OSD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OSD 관리가 매우 단순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로우 모드로 룩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존재하는 디스크 내에 아타리 파티션이 있다고 오인되는 그런 버그가 좀 존재해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OSD가 하나의 파티션으로 추가되는 그런 버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룩에서는 해당 로우 모드에 대해서는 잠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LVM 모드로만 이제 배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이 버그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로우 모드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initialize devices LVM 모드를 실행을 해서 set volume LVM batch prepare 이 명령을 통해서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서 OSD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페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프리페어 과정까지 종료가 되면 프리페어된 OSD가 이제 프리페어된 잡이 이제 종료가 되고 OSD 파드가 이제 실제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OSD 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두 개의 이니 컨테이너와 OSD 명령이 수행되는 OSD 컨테이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면 이니 컨테이너에서는 앞서 프리페어 과정이 이제 종료된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트 하는 그런 액티베이터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이니 컨테이너인 액티베이트 컨테이너에서는 프리페어된 OS 디바이스를 set volume LVM activate 명령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 이니 컨테이너인 chown 컨테이너 데이터 dir 컨테이너에서는 OSD 컨테이너가 이제 워커노드에서 사용할 디렉토리에 대해서 그 해당 OS에 대한 이제 권한 설정이라든지 디렉토리 생성,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OSD 컨테이너에서는 실제 set OSD 명령을 통해서 OSD 프로세스가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드에서는 OSD 라이브니스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OSD 소켓에 대해서 상태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소켓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조치를 자동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제 모니터와 OSD 파드가 배포가 완료가 돼서 기본적인 셉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셉 클러스터를 CLI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셉 클라이언트 바이너리 파일을 OS에다가 직접 설치해서 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 경우는 그 OS와 이제 실제 그 모니터와 연결될 수 있는 셉 퍼블릭 네트워크가 통신 가능한 형태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룩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매니지먼트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룩셉 툴이라고 하는 파드를 같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 배포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kubectl 명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사용하기는 매우 편하긴 한데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이 있어갖고 셉 커맨드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툴즈 파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룩의 가장 큰 장점인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배포된 셉 클러스터 CRD에 셉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만 변경하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됩니다. 태그를 변경하면 오퍼레이터는 다수의 OSD 컨테이너에 변경된 태그의 컨테이너를 변경하기 위해서 파드를 삭제하고 변경된 태그의 컨테이너 파드로 이제 실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모든 파드를 반영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IO가 멈춰서 대형 장애로 발생이 되는데, 이때 오퍼레이터는 이제 이러한 장애를 발생하지 않도록 셉 OSD OK to stop이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여 종료 시 영향이 있는 OSD들을 이제 확인하여 클라이언트 IO에 영향이 없게끔 이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게 되면,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러치 설정이 되어 있는 OSD들에 대하여 전체 OSD 숫자 0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OSD에 대하여 이제 SEP OSD OK to stop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0번부터 수행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0번 OSD를 중단할 경우 같이 중단 가능한 3번, 6번, 9번 같은 노드 내에 있는 3번, 6번, 9번을 포함한 0번, 3번, 6번, 9번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 번호인 1번 OSD를 SEP OSD OK to stop 명령을 동일하게 수행을 해서 거기 나온 1번, 4번, 7번, 10번 이런 식으로 영향이 없도록 업그레이드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어도 중간에 SEP 상태가 OK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중지되고, 이때는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EP OSD OK to stop 명령은 최대로 종료할 수 있는 맥시멈 값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으로 하드코딩 되어 있어 갖고 한 번에 종료될 수 있는 OSD 개수를 20개로 지정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OSD가 하나씩 삭제되고 새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EP 클러스터가 배포가 되었으니 그 위에다가 오브젝트 서비스인 라도스 게이트웨이를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CRD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오브젝트 CRD를 비롯해서 멀티 사이트 위에 제공되고 있는 릴림이라든지 존 그룹과 같은 CRD, 또 버킷과 유저를 관리하는 CRD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SEP 오브젝트 스토어 이제 CRD를 좀 확인해 볼 텐데, 이것도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RGW 풀 쪽에서는 라도스 게이트웨이가 사용할 데이터 풀이라든지 메타데이터 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풀은 이레이저 코드라든지 별도의 크러쉬 룰 같은 거를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섹션에서는 라도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이제 파드의 설정으로 그 RGW 파드의 이제 개수라든지 포트, SSL 이런 설정들을 이 섹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라도스 게이트웨이의 헬스 체크를 하는 섹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작성한 SEP 오브젝트 스토어 CRD를 이제 오퍼레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오퍼레이터는 이제 셉 오브젝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실행을 해서 앞서 지정한 뭐 데이터라든지 메타데이터 풀을 직접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때 RGW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 다음으로 셉 클라이언트 함수를 통해서 RGW 풀의 이제 PG 설정이라든지 존 그룹, 릴름 같은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RGW 파드를 이제 배포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RGW 파드가 디플로이 형태로 배포되면 해당 파드는 OSD나 먼 파드와 동일하게 이니 컨테이너를 통해서 해당 호스트에서 사용될 디렉토리의 생성이라든지 권한 설정을 하게 되고, RGW 컨테이너를 통해서 RGW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라도스 게이트웨이 명령을 통해서 포그라운드로 이렇게 띄워지게 되고, 설정한 옵션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앞서 생성된 RGW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이 해당 RGW 파드를 통해서 처리를 응답해주는 과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팀은 이런 RGW를 좀 대규모로 받기 위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RGW 파드를 뭐 3개, 6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성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네트워크적인 이슈가 하나 생겨서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서로 다른 노드에 있는 RGW 파드를 어떻게 부하 분산할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5G 닉으로 구성된 외부 인터페이스를 부하 분산하면 25G 이상, 75G 이상의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맞는 장비를 구매하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코스트적인 부분이 좀 커갖고 물리적인 LB를 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환경에서 물리적인 LB 대신에 메탈 LB를 도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메탈 LB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VIP 할당이라든지 부하 분산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하나의 컴포넌트인데, 기본적으로 L2 모드와 BGP 모드가 있습니다. L2 모드 같은 경우에는 VIP 할당은 가능하나 이제 모든 노드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에, 저희는 상단 스파인 장비와 BGP 피어를 연결한 BGP 모드로 구성하여 별도의 로드 밸런스 장비 없이 부하 분산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스파인에서는 각 RGW 노드에 이제 메탈 LB 스피커 파드와 피어되어 이제 메탈 LB VIP로 선언된 IP에 대해서 이 상단 스파인에서 이제 멀티패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파인을 통해서 실제로 각 RGW 노드별로 이제 부하 분산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하 분산에도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도 하나의 IPVS 기반의 로드 밸런싱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요청이 다른 노드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홉이 하나 더 추가되고, RGW 파드 내에서도 실제 유저의 이제 액세스 IP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슈도 같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동일한 노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익스터널 트래픽 폴리시를 기본 클러스터에서 호스트로 변경해서 서비스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해당 노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사실상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노드로 로드 밸런싱 하지 않기 때문에 홉이 추가되지 않고 소스 IP도 보존한 채로 RGW 파드에서 처리 가능한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몇 가지 얘기 못한 부분이라든지 생각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외적으로 일단은 설정하면서 OSD 메모리 타깃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CRD에서 설정하게 되면 리미트 설정을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리미트 설정이 자동적으로 OSD 메모리 타겟으로 연결돼 있어 갖고 이 설정을 잘못한다라고 하면 해당 노드의 장애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RGW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리샤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RGW가 그냥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OSD가 재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리밋 설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또 클라이언트 테스트 하실 때는 S3 CMD도 좋겠지만 퍼포먼스 부분에서 S5 CMD를 사용하는 것이 좀 좋은 것 같고, 또 이어서 부하 테스트는 고스벤치나 코스벤치 상관없이 최대한 자주 지수적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제 어떠한 이슈로 클러스터 내의 성능이 낮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그러한 성능을 낮춰주는 데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부하 테스트나 이제 배포, 업그레이드 같은 게 이제 코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르고 CD를 이용했는데 젠킨스건 아르고 CD건 다른 CD 툴을 이용해서 배포한다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 CSI가 태생이 아무래도 파일 시스템 기반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최근에 셉에서는 이제 셉 호시가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